미군이 70년간 숨겨둔 지도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백악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 내내 시종일관 변명하는 듯한 모습만 보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엄청난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의 전쟁사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하지만 역사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추적하는 일에 매력을 느껴왔죠.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나 의도적으로 지워진 기억들, 그것들이 제게는 가장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죠. 지난 10년간은 한국 전쟁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차가운 토론토의 겨울, 연구실에 틀어박혀 전쟁 기록을 뒤적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우연히 발견한 미군의 전시지도 분석 보고서를 펼쳤을 때 느꼈던 이상한 느낌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문서 곳곳에 존재하는 공백과 누락된 페이지들, 그리고 어색하게 이어붙인 듯한 문단들, 연구자로서 직감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라고요. 저는 미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했을 당시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파보기 시작했죠. 당시 자료들은 전쟁 중이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전쟁사를 연구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자료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학술적 호기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 심취할수록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책상 위에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트북에 저장해둔 메모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삭제되었죠. 심지어 개인 이메일 계정까지 해킹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연구실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차가운 인쇄체로 쓰인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제 연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니 당시 한국의 지도에서 특정 지역들이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내용들, 그러나 핵심적인 증거들은 모두 누락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오류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였어요. 저는 그날 밤 평생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라 믿었으니까요. 연구실 선반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내렸습니다. 노트북과 중요 자료들을 챙기고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한국에 가서 남은 실마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날 밤 제 연구실에 마지막으로 들러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딘가 수상한 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서 있는 듯 했어요. 그땐 제가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요. 드라마도 아니고 제 행적을 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뒤를 누군가가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누락된 지도들을 생각했어요. 여기에 숨겨진 건 무엇일까? 미군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걸까? 그리고 이 공백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한국 전쟁의 역사는 어떻게 다시 쓰여질까?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찾아내고 말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낯선 흥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곳에서 제 연구의 퍼즐이 맞춰질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소처럼요. 첫 일정은 종로구의 오래된 고서점이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이 이런 곳에 숨어있기 마련이죠. 비좁은 서가 사이를 지나며 한국 전쟁 관련 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우연히 한 낡은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된 미군 지도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군의 주요 방어선과 철수 경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만 공백으로 남아있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지워놓은 듯 했습니다. 그 공백의 윤곽이
토론토에서 보았던 누락된 페이지들의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그 지역에서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생존자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경기도 북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마을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마을 어귀의 작은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주민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날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살아남은 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어요. 낡은 기와 지붕의 작은 한옥이었죠.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굽은 허리를 한 노인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륜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노인은 제가 미국에서 왔는지 물으셨고 저는 캐나다에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은 이미 저를 외국인으로 단정 짓고 있었어요. 제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당 한켠의 평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노인은 미군이 처음에는 마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70년이라는 세월이 감싸고 있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하지만 미군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날 밤 박노인의 가족은 모두 죽고 박노인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제가 연구해온 공식 기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박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거대한 음모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지켜주겠다던 미군은 사라진 채 마을 사람들 전원이 적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천천히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19세기 조선 후기의 전략 지도였어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지도는 제가 찾고 있던 미군 전시 지도와 동일한 지역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요충지였으며 조선 후기 때부터 중요한 군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미군이 후퇴한 이후 완전히 전략적 의미를 잃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군은 일부 지역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그것을 통해 전쟁 후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만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오류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역사 조작이었죠. 박노인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지도를 숨겨왔으며 이제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죠. 박노인의 주름진 손이 지도를 제게 건넸고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도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죠. 그리고 이제 그 열쇠는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에게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에게 받은 오래된 지도는 제 가방 속에서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세기를 넘어 이어진 비밀을 품고 있는 역사의 조각 같았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도록 그 의미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도의 희미한 선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죠.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조선시대 지도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의 고문 현실은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느껴지는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묘하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사서의 도움으로 19세기 조선의 지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한 권 책을 넘기며 박노인의 지도와 비교해 보았죠. 그러다 문득 한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박노인의 지도와 놀랍도록 유사한 지도가 실려 있었어요. 설명에 따르면
이 지도는 조선 후기 비밀리에 제작된 군사 전략 지도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지도는 단순한 고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국가 방위를 위해 극비리에 제작한 전략적 자료였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도에 표시된 요충지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발견했던 미군의 전시지도 분석 보고서와 박노인에게 받은 조선시대 지도,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가 모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뛰어넘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어요. 도서관을 나와 한강변을 걸으며 머릿속에서 여러 가설들이 교차했습니다. 미군은 한국 전쟁 당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들이 전략적 요충지로 선정한 지역이 조선시대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아무래도 고지도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갔죠. 거기에서 만난 김성호 박사는 조선시대 지도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박노인의 지도를 보여드리자 김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지도는 극히 희귀하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더구나 이 지도는 일반적인 고지도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 지도였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은 조선시대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지였다고 해요.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한 핵심 방어선이자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지역들은 현대 한국의 군사 전략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시대에 이 지도가 조작되거나 은폐된 흔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왜곡했고 미군정 역시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정보를 통제했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미군의 전시지도와 조선시대의 비밀지도를 나란히 놓고 보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미군이 한국 전쟁 당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기록한 지역들이 실제로는 조선시대부터 국가방위의 핵심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군은 이 지역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기록했을까요?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의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주둔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미국의 개입을 지속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미군의 악랄한 의도를 밝혀야겠다고 다짐했고 노트북을 켜서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하다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또 다른 경고 메시지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목숨을 잃고 싶지 않으면 이 연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돌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학회에 발표하기로 마음먹었고 김성호 박사는 도움이 될 거라며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이승현 교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교수는 현대 한국사, 특히 한국전쟁 시기를 연구하는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이 교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면을 따라 늘어선 책장, 테이블 위에 쌓인 논문들, 그리고 지도와 문서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연구에 일생을 바친 학자의 공간이었죠. 이 교수는 처음에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의 역사를 파헤치려 한다는 사실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연구 목적을 설명했어요. 이승현 교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순간 의심과 경계심이 교차했어요. 연구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는 이런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역사는 때로 현재의 정치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나 하는 거냐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묘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한국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이 땅 곳곳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아픔이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연구의 진정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는 서양의 연구자들이 종종 한국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재단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왜곡되고 이용당해온 한국 역사의 아픔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단순한 장난과 호기심으로 한국 역사를 이용하려 하는 거라면 여기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서양의 학자들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이 교수를 설득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교수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저는 다시 이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가져갔어요. 토론토에서부터 시작된 연구 노트와 박노인에게 받은 지도, 그리고 고서점에서 발견한 미군 지도 사본까지 이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저는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논문 한 편을 위해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연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얘기했죠. 이 교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자료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도들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언가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긴장된 침묵이 연구실을 감쌌어요. 이 교수는 박노인이 준 지도를 손에 들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런 지도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제 용기가 인상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오랫동안 가려진 한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털어놓았어요. 때로는 중국이, 때로는 미국이 회방을 놓았고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외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이 연구를 완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협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며칠간 저는 이 교수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디지털화된 한국 전쟁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았어요.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하는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가 모든 것을 바꾸었죠. 한반도 전략 수정안이라는 제목의 그 문서는 1950년대 초 작성된 것이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내려가는 동안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전후 한국의 군사적 필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문서를 이 교수에게 보여드리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교수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학자로서의 분노를 넘어 한국민으로서 느끼는 배신감이었죠. 그리고 이 교수는 자신의 책장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남긴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한 후 벌어진 참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이 교수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그 당시 명령 없이 버려진 마을을 지키다 전우들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침묵 속에서 이 교수는 연구실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또 다른 지도였어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이 지도는 박노인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지만 더 많은 세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지도가 그의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연구되어 온 자료였습니다. 이 교수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이 지도를 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 묻힌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관련된 일이었죠. 이 교수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이 연구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승현 교수와의 만남 이후 우리의 연구는 눈에 띄게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던 시절과 달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교수의 도움으로 저희는 국가기록원의 비공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먼지 쌓인 문서철들 사이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수천 장의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자정이 가까워 오던 그날 밤,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에 발견한 한 폴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문서철은 일반적인 군사 기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례적인 경고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문서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며 승인된 소수의 인원만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떨림을 억누르며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의 지정학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구성하여 영구적인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전시 지도와 조선 후기 지도는 이 계획의 핵심 열쇠였죠.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장의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 정보는 영구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 안보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므로 이 메모에는 당시 주한미군 최고 사령관의 서명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기록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서를 보는 이 교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학회에서도 충분히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했죠. 이 발견은 저희의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희는 단순한 가설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 문서를 공개하면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제 개인적인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었어요. 이미 2차례나 경고를 받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 제 학술적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한국의 역사는 영원히 조작된 상태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교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를 위한 차를 준비하며 어젯밤 내린 결정을 전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하겠다고요. 이 교수의 눈에 잠시 걱정의 빛이 스쳤지만 곧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결심을 했다고요. 저희는 발견한 문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논의했어요. 이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자료들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박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발견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박노인의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희의 발견을 듣고 박노인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7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고요. 비로소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희생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잊혀진 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한민족의 기억과 정체성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발견한 기밀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낯선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닫은 후 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는 하얀 봉투였어요. 봉투를 뜯자
안에는 간결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남산공원 벤치에서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서명은 없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할 줄은 몰랐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의도는 무엇일까? 위협일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이승현 교수에게 전화해야 할지 아니면 이 만남을 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직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역사의 수수께끼에 이미 깊이 들어선 지금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안개가 남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약속된 벤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서양 남자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자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자신을 소개했어요. 미국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명백했어요.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연구를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었죠.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탐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그는 강조했어요. 전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반도의 안보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경고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하면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게 마지막 경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이승현 교수에게 즉시 전화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공개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 교수와 함께 최종 연구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모든 증거와 모든 문서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모든 진실을 담았습니다. 밤새 작업을 마치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세상은 한국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역사학회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너무 긴장한 탓인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더군요. 학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의 눈빛에서 진실을 향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토론토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이제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객석 뒤편에서 이승현 교수와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박노인에게서 받은 19세기 조선의 지도와 미군의 전시 지도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지도를 연결하는 빨간 선들이 한반도의 숨겨진 역사를 드러내고 있었죠. 발표의 핵심에 이르렀을 때 저는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 하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기했다고 밝혔어요.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작은 한숨들이 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석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곧 한 사람, 두 사람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더니 어느새 뜨거운 박수갈채가 강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제 연구 방법론과 발견한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증거는 검증 가능하며 이미 여러 학술기관에 공유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단순히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해해 온 국제관계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승현 교수가 제 옆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함께 대답해 주었어요. 그의 학문적 권위가 제 연구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기대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주요 일간지 앱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표에 관한 기사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 채널을 돌려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어제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컨퍼런스 당시 인터뷰했던 한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기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미국 국정원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고요. 제 연구 내용에 대한 보도에 엠바고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터뷰 영상과 사진마저 모두 압수당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좌절감은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어요. 그토록 확신에 찬 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산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한참을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심을 내렸어요.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요. 진실을 알리는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성이 쓴 글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다른 미국인들까지 한국 가겠다고 결심했다며 미친 듯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조용한 교외 도시에서 태어난 레이나라고 해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사실 학창시절에 저는 한국 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을 먼저 떠올렸죠. 저희 학교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무술 영화는 인기가 있었지만 한국 문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도 한국은 간혹 정치적인 이슈로만 언급될 뿐이었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에는 일본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월의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날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한다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교실 앞문이 열리고 들어온 전학생은 첫 순간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키가 크고 늘씬한 체형에 단정하게 묶은 긴 생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학생들이 그렇듯 어색하고 긴장한 모습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친구는 전혀 달랐죠. 예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친구는 첫날부터 학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여러 친구들이 예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죠. 체육 시간에는 배구를 너무나 잘해서 체육 선생님께서 교내 배구팀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예나가 있었고 예나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나의 자연스러운 친화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했고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나는 어린 시절 캐나다에서 몇 년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꽤 내성적인 성격이라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예나는 그런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을 때도 전혀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끌어갔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학교 생활의 한 장면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예나에게서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한국의 음식, 음악,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예나의 눈빛이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자국 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자신의 문화를 드러내기보다는 미국 문화에 동화되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나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데 열정적이었죠. 점심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나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도시락으로 가져왔는데, 예나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이었죠. 처음 본 김밥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속재료들이 하얀 쌀밥 속에 말려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불고기는 달콤한 향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웠고, 비빔밥은 그 화려한 색감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양념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한 번 맛을 보고 나니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죠. 예나는 음식을 나누면서 각각의 요리에 담긴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예나가 가족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던 예나가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영어의 강세나 스페인어의 울림과는 또 다른 독특하면서도 부드러운 흐름이 있었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부드럽게 변화하는 어조는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용기를 내어 예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나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즉시 한국어 학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예나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에 대한 예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나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점점 언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한글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암호 같았어요. 기호처럼 생긴 글자들이 조합되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참 신기했습니다. 영어와는 전혀 다른 문장 구조도 흥미로웠죠.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제 이름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나가 공책에 또박또박 써주었고, 저도 따라서 한 글자씩 적어보았죠. 그런데 금방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헷갈렸고 받침이 있는 글자는 더 어려웠죠. 하지만 몇 번이고 연습하다 보니 손에 익었고,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성된 문장을 읽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죠. 글자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는 것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었죠.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규칙적이어서 몇 가지 기본 원리만 이해하니 새로운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또 다른 문제였죠. 영어에는 없는 발음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따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된소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죠. 예나가 직접 발음을 들려주며 차이를 설명해 주었는데, 들을 때는 알 것 같다가도 막상 따라하면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와 어의 미묘한 차이도 어려웠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섬세한 발음 차이를 신경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재미도 컸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라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점점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의가 중요한 문화라는 것이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죠. 하지만 제가 한국어 문장을 읽고 예나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셨죠. 아마도 한국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죠. 물론 예나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주류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죠. 부모님께서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며 미국에도 훌륭한 대학이 많은데 굳이 먼 나라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며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설렘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싶었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13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기하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상상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 들었죠.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가득했고 버스와 지하철의 안내방송도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죠. 특히 도로 위의 한글 표지판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그동안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실제로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안전함이었죠. 미국에서는 학교에서조차 테러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했고 등하교 시에도 늘 주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고 복도마다 보안 요원이 있었죠. 쇼핑몰이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불안하지 않았고 전철역에서도 무언가를 잃어버려도 돌아올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죠. 이 정도로 안전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방이나 휴대폰을 그냥 책상 위에 두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해진 수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였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흔했고 LA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했죠. 저는 혹시라도 누가 내 가방을 노리지 않을까 싶어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저는 도둑을 걱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한국에서는 소매치기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CCTV도 많고 치안이 좋아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소매치기가 없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같은 선진국 도시에서도 여행할 때마다 가방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는데 한국은 다르다고 하니 쉽게 납득이 안 됐죠.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는 로마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여권을 도난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라고 했죠. 정말 사람들은 저처럼 불안하게 가방을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여유롭게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가방을 무심코 옆에 둔 채 앉아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잠까지 자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점점 한국의 안전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졌죠. 카페에서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놔도 누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누군가가 주워서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근무는 대부분 남성이 담당했는데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여성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웠고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긴장되는 일이었죠.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실수가 많았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익숙해졌죠. 처음 보는 메뉴도 자신있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고 복잡한 지하철 환승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죠. 밤늦게도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낯설고 신기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죠. 예전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어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신발을 신는 게 더 불편했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온돌 문화의 장점도 알게 되었죠. 특히 겨울에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온돌 하나로도 한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시면서 걱정하셨지만 제가 보내는 사진들과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발달된 대중교통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화상통화로 제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점점 깨기 시작하셨어요. 그치만 여전히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좋아하진 않으셨고 직장은 미국에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제가 미국으로 갔을까요? 저는 솔직히 한국의 편리한 생활을 포기하지 못해 직장도 한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저는 영화 제작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직원 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죠. 사무실도 낡은 건물 4층의 좁은 공간이었고 회의실이라고 해봤자 파티션으로 구분된 작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다들 열정이 넘쳤고 언젠가는 큰 성공을 이룰 거라는 믿음으로 가득했죠. 직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각자 맡은 역할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콘텐츠 분석과 마케팅을 동시에 담당했고 때로는 통역까지 해야 할 때도 있었죠. 부모님께는 2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비교하시곤 하셨죠. 특히 작은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제 모습을 보시며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경력도 쌓았으니 미국으로 돌아와서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더 큰 기회로 이어질 거라 믿었고 무엇보다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다 같이 모여 새로운 영화 기획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평소라면 우산을 챙기고 나왔을 텐데 그날따라 급하게 나오느라 우산을 놓고 왔지 뭐예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방으로라도 비를 피해볼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가까우면 같이 쓰고 가시겠어요? 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사양했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180은 될 법한 키에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우산 아래로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죠. 회사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저는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살짝 변했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당시에는 그저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도착해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네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단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맙다는 걸 핑계로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까 했지만 이내 잊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는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초조한 듯 했죠. 옆자리에 수현 씨가 새로운 팀장님이 오시는데 사장님 아들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미국 USC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할리우드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자유로운 스타트업 분위기가 깨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획팀의 경우 지금까지 수평적인 문화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눴는데 새로운 상사가 오면 그런 분위기가 바뀔까봐 우려했죠. 오후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우산을 씌워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새로 팀장을 맡게 된 김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회의 내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느꼈던 그 따뜻한 인상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그 일은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해져서 다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게 되었어요. 저도 서류 작업을 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지훈 씨가 커피 한 잔을 조용히 제 책상에 놓고 갔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는 가볍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 작은 배려가 유독 마음에 남았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함께 점심을 먹거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논의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사적으로 시간을 보낼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가끔씩 서로의 관심사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영화에 대한 열정이 비슷했고 서로 배우고 싶은 점도 많았어요. 그러던 중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함께 출장도 가게 되었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긴장되는 순간도 많았지만 지훈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팀워크가 잘 맞아갔어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밖에서도 서로를 신경 쓰게 되었어요. 지훈 씨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였지만 야근이 잦아지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특히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다가 동네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던 날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따끈한 국물을 마시며 쌓였던 피로를 풀고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 각자의 어린 시절, 꿈꾸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힘든 날에는 서로 위로가 되어주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했어요. 주말이면 북한산이나 도봉산으로 등산을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죠. 등산로를 오르면서 나누는 대화는 사무실에서의 대화와는 또 달랐어요.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죠. 지칠 때면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죠. 퇴근 후의 산책이나 주말 등산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괜찮을 것 같았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결혼까지 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한국에서 살겠다는 건 곧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지훈 씨 역시 흔들림 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이메일과 전화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직접 찾아뵙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멀리서도 어머니의 하얀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죠. 저를 보시자 반갑게 웃으셨지만 지훈 씨를 바라보는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잘 왔다는 단순한 인사만 건네셨고 어머니는 지훈 씨를 한 번 쓱 보시곤 먼저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차로 향하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감자 그라탕까지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겉으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싶으셨던 것 같았죠. 지훈 씨는 정중하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식사 시간이 시작되자 부모님의 태도는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지훈 씨의 학력과 가정 환경을 물으셨고 어머니는 월급이 얼마인지 승진 가능성은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인 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흔들림 없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USC에서 공부한 이야기부터 회사의 미래 계획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죠. 부모님은 결혼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제가 미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설명하셨죠. 어머니는 한국의 문화적 차이, 특히 여성의 삶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명절 문화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에서의 차별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걱정을 늘어놓으셨죠. 은퇴 후의 생활, 의료 시스템의 차이, 자녀 교육 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가셨어요. 어머니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멀리 있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더욱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제가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 1년에 몇 차례는 꼭 미국을 방문하여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부모님은 논리적인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지훈 씨가 커다란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열며 준비해 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캐리어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이 가득했죠. 저도 처음 보는 선물들이라 놀랐고 지훈 씨는 한 달 전부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지훈 씨는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하며 정성스레 건넸죠. 각각의 선물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선물의 의미와 사용법이 영어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최고급 전기장판이었죠. 부모님은 처음 보시는 물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살짝 실망하신 듯한 표정이셨죠. 하지만 지훈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부모님의 침대에 장판을 깔아드리고 전원을 켜서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시던 부모님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은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였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대중적인 제품까지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를 세트로 준비했죠. 지훈 씨는 직접 커피를 타서 부모님께 건네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드셨던 부모님이었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깊은 풍미와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던 것입니다. 가격을 물으시고는 더욱 놀라셨죠.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이렇게 저렴하다는 사실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한국 전통 디저트인 약과였습니다. 고급 한과 전문점에서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선물용 고급 도자기 합에 담겨 있었죠.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보여주며 하나씩 내어놓았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약과를 신기한 듯 바라보시던 부모님은 한 입 드시고는 놀라워하셨어요. 적당히 달고 부드러우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마음에 드신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은 처음엔 거리감을 두려워하셨지만 지훈 씨가 하나씩 소개하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점점 마음을 여시는 듯 했습니다. 전기장판의 따뜻함, 달콤한 믹스커피, 그리고 약과의 독특한 맛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달려가 보니 부모님 두 분 다 전기장판 덕분에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평소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셨는데 따뜻한 온기 덕분에 통증 없이 주무실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훈 씨를 향한 시선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여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어제 맛보았던 믹스커피를 직접 타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지훈 씨에게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다 가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작은 제스처에 지훈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선물들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셨습니다. 저희가 돌아간 후에도 한국 사위가 선물로 사왔다며 믹스커피를 동네 이웃들과 나누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자랑하셨죠. 이웃들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깊은 맛과 향, 그리고 믿기 힘든 가격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제인 아주머니는 이런 맛있는 커피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자신의 카페에서도 판매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던 전기장판을 자랑했더니 이웃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아마존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 후로 지훈 씨가 선물을 보낼 때마다 부모님은 잔뜩 기대하셨어요. 한국 제품이라면 뭐든 다 좋다며
주변 분들에게 자랑도 엄청 하시고 계시죠. 처음에 한국 사위를 반대하던 그 엄마 아빠가 맞나 모를 지경이에요. 이제 곧 휴가를 맞춰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젠 동네 분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다들 한국 사위를 직접 보고 싶다며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지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걸어갈 미래가 더욱 밝게 느껴졌어요. 한국 세댁으로 지내게 될 저의 또 다른 한국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또 다른 선물이 있다면 많이 추천해 주세요.